안녕하세요, 북스너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조선 전기 때 군역제도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 본격적인 내용을 이제 보기 전에 이 군역이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조선 시대는 조용조라는 이제 조세 수치 구조를 가지고 있죠. 예, 그중에 군역은 용에 속하죠, 용. 이 노동력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갖고 용도 이제 크게 직역하고 요역이 있어요. 음. 요역 같은 거에 뭐 공사장이나 이런 데 끌려가는 게 요역이고, 직역은 이제 신분별 직역별로 해갖고, 뭐냐면, 그 시키는 것이 이제 직역인데, 직역은 크게 또 세 가지가 있어요. 예, 하나가 군역, 직역, 그 다음에 천역, 이렇게 이제 있거든요. 자, 요거 역과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좀 저 얘기하겠지만, 여기 군역은 여기에 속해요. 그래서 신분상 성인 남자면 다 여기 뭐냐면, 그 여기 군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분상 성인 양인 남자는 다 군역을 하고요. 군역에 안 한 애들은 되게 직역으로 빠져요. 그래갖고 직역과 군역은 서로 이제 호환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조선 전기 때 군역은 크게 이제 14세기 때는 15세기 때는 14세기 때는 봉족제고 15세기 때부터는 이제 그 이렇게 15세기 때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보복 같은 것들을 이제 했거든요. 게다가 이제 후기 때 들어가면 군역보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자, 오늘 살펴볼 것은 봉족제와 보복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진간체제 하에서의 병력의 근간인 것은 양인 농민이다. 자, 이때 양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신분상 양이죠. 신분상. 그러니까 법제적으로 양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개념에는 양반 자제도 이제 포함되어 있죠. 자, 양반 자제들은 군역의 의무가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이 역을 지지 않고 향리나 공사 노비 등 본래 역이 있으므로 군역에 제외됐다. 그래서 앞에도 얘기했지만 원래 군역이라는 것은 양인계병제에서 신분상 양이면 다 이게 짊어지게 돼 있지만 군역하고 직역이 호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직역에 속해 있던 사람은 군역에 뭐냐면 짊어지지 않게 돼요. 그래서 직역이라는 건 뭐냐면 국가의 어떤 특별한 역을 맡은 사람들 얘기한 건데 대표적인 향리나 아니면 문무관리들이나 그 다음에 교생, 원생 같은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빠진다는 거야. 그리고 이 노비 같은 경우에는 신분상 뭐예요? 양인은 아니죠. 양인은. 그래서 천민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군역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다만 여기에서 이제 직역의 대상은 좀 일부 되는데 천역에 해당돼요. 그래갖고 공노비 같은 경우에는 이 직역 중에 군역은 짊어지지 않아도 천역은 짊어져요. 천역은. 그래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와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인 농민들은 평상시에는 농업에 종사하다가 일반 진발이 되면 정병으로서 서울에 번성하거나 지방의 여러 진에 부방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방이라는 것은 그곳에 가서 군사적 업무를 담당하는 게 부방이에요. 부방. 반대말 유방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유방이라면 요게 머물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부방은 A 지역 사람이 B 지역 가갖고 하는 거고 유방이라는 말은 뭐냐면 비지역 사람이 원래 자체 이제 지역에서 방어하는 체제가 유방군이죠. 그래서 북방군, 유방군으로 해갖고 지방군이 구성이 됐어요. 자, 그러나 양인 농민 모두가 현역군인의 정병으로 징발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16세에서 60세 정남은 모두 군역이 의무가 있었지만 번성하는 정병을 제정적으로 돕는 봉족제가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군호의 평성이다. 이렇게 있죠. 자, 요걸 좀 이해하려면 여기가 좀 앞부분에 좀 생략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설명을 하면요. 뒤에 이제 뿌세미에서도 이제 좀 더 설명할 텐데, 여기서 간략하게 설명하면 14세기 때, 그러니까 이제 조선 초기죠. 자, 조선 초기 때 같은 경우에는 14세기에서 이제 때 조선 초기 때 보면 실시된 것이 봉족제예요. 자, 그래서 이 봉족제는 양인 계병 아래 실시했어요. 모든 양이면 어떻게든 만약 정병이나 공족으로 이렇게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이 봉족제에서는 그게 제대로 치성되지 못했어요. 예.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농업 생산량이 되게 낮았어요. 자, 농업 생산이 낮다는 것은 그 뭐냐면
그 군인이 될 수 있는 수가 그만큼 적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군인이 자기가 이제 군대에 가려면 모든 걸 부담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입을 거, 그다음에 간단한 무기라든지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됐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 당시 이제 14세기 때 농업 생산이 약했기 때문에 토지를 가지고 이 군역을 담당할 수 있는 쌍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토지를 담당하는 사람들 대상으로만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토지가 없는 사람들은 아예 이제 배제시켰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토지를 담당하는 그 사람들만 군역을 짊어지게 했어. 그중에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적게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뭘로 가냐면 정병으로 가고요. 예, 토지를 적게 갖고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주로 봉족이 됐어요. 네, 봉족.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 어떻게 묶었냐 하면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이제 3호로 묶어. 자연호 3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들이 군호가 되는 거야. 군호가. 예, 군호가 되고 여기가 3호가 있으면 이제 이렇게 어 있으면 A, B, C로 가면 이렇게 있고 3호에서 뭐냐면 일정을 배출해요. 일정. 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어, 이렇게 일정을 배출하죠. 일정을 배출하면 그러면 이제 예산이 정병을 가는 거야. 정병.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냐 대개 나머지예요. 이정은 뭐냐면 봉족이 되는 거야. 봉족이. 그러면 대개 일정은 이제 토지가 좀 많은 사람이 가고 그다음에 이정은 이제 토지가 상대적으로 좀 작은 호에서 이정을 배출하고 가는데 이건 자연호 기준이기 때문에 모든 성인 남자를 대상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어떻게 하든 이제 일정만 배출하면 되니까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그 호 같은 경우에는 일정을 배출하는데 이제 주로 이제 또 어순들 줄여서 가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사람들은 이정을 봉종해 갖고 그 중에 집안에 한두 명 뽑아가지고 보내고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3호를 기준해서 일정은 보병, 그 정병, 이정은 봉족,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눈여볼 게 뭐냐면, 여정이 많다는 거야. 여정. 여정이 뭐냐? 토지가 없는 사람들 일단 빠지죠. 걔네들은 그 군인으로서 이제 어떤 그 경제 부담을 못하니까 빠지고 그리고 나머지 집안에서도 뭐냐면 그 당시에는 되게 대거족 위주이기 때문에 여러 명이 이제 뭐냐면 그 성인 남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이제 뭐 각 집안에서 한 명씩 배치하고 나머지는 다 또 빠지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정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여정이. 자,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시된 것이 뭐냐면 세조 때 보법이죠. 세조 때 보법. 그래서 이 보법 뭐냐? 기존의 이 자연호를 기준으로 해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편호로 해가지고 군호를 만들죠. 그래서 예전에 잔호를 기준으로 군호를 삼호를 군호로 만들어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편호를 해요. 그래서 집안에 상관없이 상관없이 무조건 뭐냐면 두 개로 이렇게 묶어요. 그러면 다른 집안사람끼리 또 뭐냐면 한 개 호가 돼버린 거야. 한 개 군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 정을 1호로 만들어. 이 군호를. 그래서 모든 성인 남자들은 다 뭐냐면 군호에 묶여 있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이랬고 그 이게 일을 해서 얘네들 보위로 정해놓고 그리고 또 뭐냐면 한 명이 또 뭐냐면 정벽을 만들죠. 그래서 이제 요 보인들이 한 명의 정병을 뭐냐면 이렇게 보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성인 남자들은 모든 대사고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보인이든 정병이든 군역을 짊어지게 돼요. 이게 이제 보법이에요. 보법. 그리고 보법은 또 특징이 뭐냐면 성인 남자들 그러니까 이제 그 양인 성인 남자들요. 정확히 양인 성인 남자들만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노비들과 토지도 뭐냐면 이렇게 돼요. 그 노비와 토지도 이제 뭐냐면 일정하게 이제 뭐냐면 분역을 이제 부과함으로써 그 당시 노비나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이런 지주들도 어떻게 하든 이 군역을 더 짊어지게 된 거죠. 자기가 원래 부담한 군역 외에도 플러스 알파를 또 부담하게 되는 거야. 이건 나중에 좀 수셈할 때 좀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요 복법에서는 철저하게 양인 개병을 이제 했고, 그리고 이렇게 해갖고 1호
이정을 군우로 한 명 묶고 그 다음에 일정을 정병함으로써 모든 성인 남자들이 군호와 뭐냐면 이렇게 정병을 짊어지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야 되 하게 되고요. 거기에다 노비와 토지도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뭐냐 더 군역 부담이 많아지게 되죠. 그리고 이게 또 가능했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토지 생산량이 올라가고 일단 소작농도 군역을 담당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 이들은 이제 제거시켰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들도 이제 군역을 담당하겠다.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여정 없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요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부족하게 된 거야. 모든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군역을 칩니까? 그래서 이제 요역이 이제 뭐냐면 부족하니까 그 당시 군대 간 사람들 또 요역으로 동원시키는 군역의 요역화 형성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자, 이것은 정남 이명을 일보, 이걸 보인이라고 하죠. 예전에 봉족이라고 했는데, 요때 보인에 대해. 예.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보인과 봉족을 같이 사용했어요. 동일한 말이에요. 예. 예전에는 봉족이라고 했다가, 요게 이제 보인이라는 말이 더 붙였죠. 자, 군호의 기본단을 삼아서 갑사, 정병, 수군 등 병종에 따라서 봉족수를 이제 제한함으로써 그 경비를 마련했다. 그래서 요때 봉족을 보인이라고 했다.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 예전에 봉족지역에서는 뭐랄까요? 여기에서는 봉족밖에 용어가 없었는데 이때 일보도 묶으면서 이게 보인이라고 하면서 또 봉족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봉족은 군역에만 부과되는 게 아니에요. 예, 온갖 역에도 부과돼. 그래서 심지어 천역에도 부과돼요. 나중에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이제 이병노비라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는 노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노비들은 또 가족도 있을 거 아니야. 그 가족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또 뭐냐면 그들의 또 그 노비에게 다른 노비에게 이걸 뭐냐면 가족들 생계를 보장시키려고 이제 명령을 내렸거든요. 이걸 봉종 노비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봉종 노비도 존재하고 있었다. 천역에도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나 뒤에 대가를 받고 군역을 대신 치는 대역자가 생겼는데, 왜냐면 이제 15세기에서 이제 16세기 넘어가면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냐면, 그 당시 이제, 그 당시 이제 집양농법이 확산이 돼요. 그래서 일단 좁은 토지에 이양법 같은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뭐를 꼼꼼히 심고 하다 보니까 이 많은 노동력이 필요할 때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그 시기죠. 근데 그 시기 때 사람들이 군역에 이게 매달리면 이 농사를 못 짓잖아.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대역자들이 생겨나. 그래서 이들이 이제 뭐냐면 자기 대신에 사람을 사가지고 보낸다든지 그 다음에 병조에서 군역 의무자들의 수포하여 군인을 고용한 자들 이걸 반군 수포제라고 하죠. 반군 수포제. 그래서 하여튼 또 각 지방에 이제 진간에서 정병 일정한 포를 진간에 바치고 군역원을 반군 수포제 같은 게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얘기할게요. 대역자가 생기고 이에 군역 여기가 여기까지가 그 대역자 관련된 내용이죠. 대리가. 그래서 병조에서는 군역 의무를 이제 수포해서 이걸 군인으로 고용하는 제도가 생겼는데 이것이 이제 뭐냐면 대역가죠. 예, 요거 지방에서 진가는 에서는 정병이 일정한 포를 진가에 바치고 군역을 면제하는 반군 수포제가 있었어요. 예. 자, 이렇게 그 보법이라는 원칙이 있지만 항상 이제 예외라는 게 있죠. 그 예외가 뭐냐면 요 군포 그 뭐냐면 대립가와 그 당시 반군 수포제인데 나중에 이제 이게 원칙이 돼버려.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원칙이 이제 뭐냐면 제도화된 것이 군적 수포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요 보법하고 봉족제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언급됐었죠. 예.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푸셈에서 더 자세히 좀 살펴보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민한국사 관련된 내용을 또 보겠습니다. 시민한국사 368페이지 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앞에 했던 이제 군사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선은 고려만에서 고려만 외제 끊임없이 침략했던 이들 근원 삼아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자, 그래서 이제 고려 말 때 이제 그 당시 왜구라든지 홍건족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이걸 근원 삼아서
국방력 강화를 심히 키우는데 아쉽게도 이게 어 조선 초기 때까지만이야. 조선 초기. 어. 그래서 이제 성종 이후부터는 이게 또 시들시들해요. 예. 그래갖고 이게 임진왜란에 한번 크게 이제 그 임진왜란 때문에 크게 한번 좀 두들겨 맞죠. 예. 조선 초기만 해당한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고려 말 보평 의사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시입회가 시입회라는 걸 제가 이제 예전에 설명했는데 요거 관련돼 갖고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요 밑에 보면 고려말 조선 초에 중앙군 하나를 시위군이 하는데 자 그래서 이 조선 초에는 그 2군 6위를 이제 개편해갖고 12, 14 같은 것들 만들었잖아요. 12, 14 외에도 또 하나 넣어서 시위군이 있었어. 그 시위군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고려말 각도의 절제사를 겸임하고 있던 조정 중신들이 자기 시야의 사병을 상경시켜 시위케 하는 데 사병적 성격을 띤 군인을 말한다. 시위패 또는 시위군이라고 하는데 자 예전에 한번 제가 요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 기원이 됐던 것이 고려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고려 말 때 원수제를 뒀다고 했죠. 원수제. 그래서 원수들이 각 지역에 패기를 가지고 있었어. 동원할 수 있는 그 군대에 그 이걸 바탕으로 성인 백정들을 동원해서 이때 백정이라는 건 특별한 직역이 없는 사람들 얘기예요. 그래서 동원해가지고 중앙에 군대를 이제 뭐냐면 보내거나 아니면 지방을 지키거나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이게 패기 위해서 동원된 지방 병사들을 시패라고 해요. 시패. 패기 위해서 동원됐다고 해서 자 근데 문제는 이 원수들이 이 그 시위군을 사병화 시켜가지고 정치에 개입했다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성계나 뭐 채용 같은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 고려 말기 때 이제 이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원수란 칭호 대신에 뭐냐면 절제사를 이제 둔 거예요. 절제사. 그 절제사 위에 첨절제사 해갖고 절제사를 또 통솔하는 사람들 뒀고요. 근데 이걸 누가 이제 했냐면 왕자라든지 대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제 했어. 그래서 이제 이성계가 신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했는데 구조적인 자체는 원수제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위군들이 사병화된 건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절제사들이 뭐냐면 패기를 가지고 와서 이걸 동원해가지고 동원된 병사들은 폐기에서 동원되면서 자기가 사병을 시켰어요. 사병을 만드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정도전이 군사개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없애려고 했던 거죠. 사병업화를.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사병적 성격을 상당히 띠고 있다. 근데 이 사병적 성격을 띠고 있는 이 시위군들은 정도전이 한번 개선하다가 안 됐고 결국에는 태종 때 가서 완전히 폐지돼갖고 그 당시 이제 그 중앙군에 흡수 통합을 해버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좀 볼게요. CFP가 이제 개국 공신에게 나눠 사병처럼 부러지는 상황이 있었기에 세종은 사병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CFP에 취하는데 중점을 뒀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들은 지방군의 기성군 또는 영진군으로 이제 흡수되고요. 그리고 일부는 이제 중앙군으로 이제 흡수되죠. 예. 그래서 기성군이라는 건 뭐냐면 요거는 이제 선자잖아. 배선자죠. 이거는 쉽게 말하면 수병이에요, 수병. 음, 수병.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이게 수병이고, 기성군이란 기병. 그래서 둘이 합쳐서 이제 이렇게,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있고, 영진군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해안가에서, 그 뭐냐면, 그 영과 진해에 있었던 군대 있죠. 예, 제가 얘기를 했죠. 그 당시 조선 초기 때는 그 영진군이 있었다고 했죠. 이들이. 자,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기존 군대만으로도 인원이 부족했기에 양인을 모집해 이들에게 군역을 지면이 양인개병제를 실시했다. 그래서 양인개병제에 의해서 이제 뭐냐면 16세에서 60세 이하의 양인 남자들은 군병이나 군역이 군병이 군역을 지는 동안 필요한 식량이나 의복 등의 경비를 하는 봉족이 되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조선 정부는 노비를 해방시켜 양을 늘리고 호적 조사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양을 국민화 정책을 폈고요. 그 결과 이제 세종 때는 70명, 세조 때는 80명에서 100명까지 군역수를 늘렸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군역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호조 호적 조사 사업을 했고 동시에 이제 또 뭘 또 발급했냐면 호패도 발급했죠.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이제 뭐냐면 그냥 순탄 쪽으로 이렇게 순탄하게 진행된 게 아니라 상당히 반발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래서 호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걸 실시했다가 실시하지 않았다가 했는데 하여튼 호페나 호족 같은 것도 앞에서 양인을 파악을 해가지고 뭐냐면 이들을 군역적으로 뭐냐면 삼아서 양인계병제를 실시하려고 했던 그 이유가 그렇다. 참고로 고려 시대는 양인계병제가 아니었어요. 예, 양인계병제 뭐 원칙적으로 뭐 했다고 한 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양인계병제는 아니고 이는 이제 특정한 그 군인들이 이제 하는 거죠. 다만 필요할 때마다 백정을 대상으로 해서 선고해가지고 뭐냐면 동원되는 건 있어요. 그 대가로 이제 그 군역의 형평성 같은 걸 고려해서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동원도 안 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동원된 백정들에게 군인을 지급한 거죠. 근데 조선은 원칙적으로 양인계병제야. 그래서 신분상 양이면 뭐냐면 무조건 이제 양이다. 양이면 이제 신분상 양이면 무조건 어떤 식으로 군역을 짊어지게 했던 거죠. 예, 이런 거 연결시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군역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런 그 군인원을 주지 않아요. 다만 군인전을 주지 않아요. 다만 이제 뭐냐면 그런 제도적으로 이제 보상할 수 있는 뭘 지급하냐면 그 당시 그 보인 같은 봉족 같은 걸 지급하죠. 예. 그래서 경제적 보조 좀 해달고 예. 그래서 이것이 고려 시대와 좀 다르다. 군인제를 지급하지 않고 봉족이나 그다음에 보인 같은 사람을 지급했다. 이렇게 이제 설정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군역제도 간단하게 있는데 여기는 뭐 그렇게 많지가 않아. 요 정도야. 예. 그래서 군역제도 관련된 설명은 요 정도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군사 편제 관련된 내용이 그 다음 단락에 보죠. 자, 황민들은 중앙의 정병, 지방의 요충지에 집행된 유관군 또는 수군에 이제 편입되었다. 그래서 고급 직업군인 갑사, 별시, 내금이 등에서 시험을 거쳐 들어온 무죄를 지은 사람들이 속했다.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는 이제 동원하는 군대고, 여기는 이제 뭐냐면 직업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들 직업군은 정식 무관으로서 훈계와 녹봉을 받았으며, 그리고 왕군과 서울대 수비를 맡거나 지방의 하급 지휘관이 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앙군 조직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그래서 보통 세조 때 오이제가 확립됐잖아요. 그 오이제 위에 이제 상급 기관으로서 오이 도총부가 있죠. 이 오이 도총부가 아래 오이가 5개의 부대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이 도총부고 5개 군단으로 구성된 이곳이 중앙군이 구성되었고 최고 책임자는 문관을 맡았다. 그래서 이제 중앙군이라고 하는데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군대가 다 이 오이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에는 그 오이의 일원적인 어떤 명령 체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방에 거주한 군대라도 이 오이에 속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반면에 그 고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독자적인 지방 그 군의 어떤 지휘 체계를 가지고 있었죠. 명령 체계를. 그래서 뭐 주영군이라든지 주진군이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최고 책임 문관을 맡았다.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고려나 조선이나 최고 책임이 문관이에요. 자, 군인의 이제 훈련과 문과 시험을 관장하는 훈련원, 문관의 최고인 중추부도 있었다. 근데 이 중추부는 그냥 이제 그 좀 나이 많은 사람들 명예직을 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있었던 거고. 자, 지방 육군은 세종 이후에 진간체를 전개했다. 각도의 관찰사와 병마절도사가 주둔하고 있는 주진, 그리고 주변 지역의 고려 재진 이렇게 분류해 상하관계를 묶어서 그 당시 지역 단위로 방어체를 만들었는데 주진하고 재진 사이에 거진이 빠졌죠. 거진. 이게 중요한데 빠졌어. 그래서 실제로 이 거진이 중심이야. 거진이. 그래서 거진은 주로 각 지역 이성급 그 도시들의 읍성을 쌓고 요 읍성을 통해서 뭐냐 여러 이제 주변에 있는 이제 그 병력들 모아서 결집시켜서 자전자수하는 체제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 중간에 거진이라는 걸 빠졌다는 걸 좀 띄워 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중앙과 지방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지방군 일부를 교대로 서울 복무했는데 이걸 번상봉이라 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진간체제는 이제 그 수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수군은 고려 때는 없었던 거죠. 근데 고려 초기 때까지는 중기 때까지 없었는데 고려 기 때 왜구가 이제 침입하면서
육군에서 분리돼서 독자적인 수군 체제가 마련했어요. 이게 이제 조선시대까지 넘어가죠. 예. 자, 그래서 수군은 육군과 비슷한 체제를 편성했다. 수령을 두어서 수군 절제사를 파견해 가날 구역의 수군을 이끌게 했고 수령 안에는 포진과 포를 두고 첨 절제사와 만호를 각각 파견해 수군을 통하, 통할하게 했다. 자, 이 밖에도 이제 그 조선 초기에는 일종 예비군 잡세군이 있었는데 자,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했다가 일정 기간 훈련을 받고 유사시에 대비했다. 설이나 잡세민 식량 역청인들이 이렇게 속하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잡세권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 당시 노비에 관련돼서 나왔는데 노비는 원칙적으로 군역을 짊어지지 않죠. 예. 그렇지만 실제로 군역을 짊어졌어요. 이건 원칙일 뿐이고 실제로 군역을 짊어지죠. 그때 노비가 많이 속한 군대가 어디였냐? 두 가지 대시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조선 전기 때가 잡세군이고요. 그 다음에 조선 후기 때가 어디냐면 그 소고군이죠. 소고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노비로 이제 뭐냐면 구성된 군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잡세군인데 잡세군은 여긴 빠져 있죠, 지금 노비가. 그렇지만 여기에 이제 뭐냐면 노비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노비도. 예. 노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잡세군에. 예.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잡세군들은 조선 초기 때는 주로 영진군이 뭐냐면 커버하지 못한 그 중앙 내륙 지역 같은 거 있죠. 영진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어디에 있어요? 외곽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뭐냐면 그 중앙에 이제 좀 그 국방력이 없는 곳이 있거든요. 군대가 주둔하지 않는 곳. 이걸 이제 커버하는 부대가 잡세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잡세군 관련된 내용은 제가 그 앞 시간에도 설명을 했거든요. 요거 좀 참조해 주시고요. 자, 국방의 필요와 행정적인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봉수제와 엽찬제를 운영했다. 그래서 봉수제는 국경에 군사적 긴급 상태 발생 시 밤에는 삼국대에게 봉화를 올리고 낮에는 연기를 피워서 서울에 알리게 한 제도였다. 또한 역참제는 점심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통신과 물자의 수송을 담당하게 한 제도인데 이 역참제 같은 경우에는 원나라의 영향을 받았죠. 예, 원나라의 자, 그래서 이제 사실 영적 등 외교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중앙과 지방 사이에 또는 지방과 상품 교환이나 소통을 매개로 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군사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한통 내용을 좀 보충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한통하고 좀 같이 읽으셔야 돼. 그리고 푸셈도 좀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래서 요즘 푸셈을 좀 안 읽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근데 푸셈은 물론 통독할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부분은 발제독할 필요 있어요. 또 관련된 사료도 꼭 좀 필독을 해주시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부셈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셈 466페이지 펴볼게요. 자, 부셈 466페이지 내용 보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푸셈 내용 하기 전에 제가 아까 좀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어갖고 좀 약간 수정할게요. 기성군 관련된 설명할 때 제가 이제 수병이라 했다가 거기 뭐 기병까지 포함됐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수병만 기성군이에요. 예. 그래서 그 기성군 좀 이렇게 다시 좀 수정을 해주시고 수병만 기성군이에요. 자, 그럼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 앞부분은 이제 그 아까쯤 했던 내용도 이제 겹쳐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뒤에 이제 보면 사병역파 이후에 이제 중앙국 개편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사병역파가 이제 태종 때 했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뭐 12가 그때는 14였는데 이 14를 세종 때 12사, 그 문종 때 5사, 그 다음에 어 세종 때 5사, 또 5위 이렇게 명칭이 많이 바뀌어요.
네, 최종적으로 세조 때 오이제도 확립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이도 개편해서 지금까지 오사의 영의 고요 분선됐던 중앙부의 병종들을 각 병종별로 또 오이에 분속시켜서 중앙부의 편제를 완전히 오이진법에 부합되도록 했다. 이 관련된 내용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오이에 관련된 내용인데 오이는 중앙의 각 병종뿐만 아니라 그 지방의 병력도 통화했다. 앞에 얘기한 것처럼 오이가 지방군까지 포괄돼서 뭐냐면 그 명령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포괄된 범위가 있는데 이건 각자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지방군 정비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엄밀히 말하면 지방군이 독자적인 이제 명령 체계를 갖고 있지 않아요. 예전에. 그래서 이제 있고, 앞에서 오이제가 통합을 할 때 지방군의 지휘 체계는 오이에 다 이제 통합이 됐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서 지방군제는 뭐냐면, 여기, 적이 쳐들어올 때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라는 방어체제, 지방 방어체제. 그 지방의 군대들이 어떻게 평화할 것인가는 거고 요때 독자적인 지휘 체제는 오이제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 방어 체제 관련된 내용을 보는데 자 조선 전기 지방 군제는 역시 세조 때 정비됐다. 그래서 이 지방 군제라는 것은 지방의 방어 체제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조 원년에는 이때까지 북방의 ik군과 남방의 영진군이라는 이원화된 군사 조직을 갖고 있다고 했죠. 이게 이제 고려 말 때 형성됐던 부대들이에요. 예. 그래서 고려 말 때 왜구나 그 당시 이제 홍건조 등등을 만약 방어하는 과정에서 만들었던 건데 자, 이런 것들이 이원화된 체제에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특히 영진군에서 문제가 생겨. 영진군은 앞에서 말했처럼 주로 이제 남부 지역을 이제 할 때 한 거죠. 왜구를 대비하기 위해서 고려 말 때 영과 진을 이렇게 두고 요게 영진군을 뒀거든요. 예. 그리고 나머지 두다 보니까 이쪽 지역이 군사적인 공백지대가 되죠. 컵을 못해요, 이 지역을. 그러니까 이제 잡색군이 대신 이 지역을 이제 는 거죠. 근데 잡색군은 이성급 부대이기 때문에 국방력에 한계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국방에 이제 지키는데. 예. 그래서 북방의 이 군익도 체제를 여기까지 남방까지 확대시키는 과정에서 실시된 것이 뭐냐면 육군 체제죠. 육군 체제. 그래서 각도에 몇 개의 군익도를 나눴고 그리고 각 군익도에 각각 중자 우익 그 3익을 둬서 인근의 여러 골드 여기에 소속시키면서 하나의 군사 단위로 이루도록 했다. 해가지고 육군 체제로 개편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육군 체제, 군익도 체제가 문제가 생겼어. 어, 그 뭐냐면 요 ik군, 그러니까 군익도죠. 이 ik군 체제는 뭐냐면 각 지역에 이렇게 중자 우위로 나눴지만 요 중간 사이에 중축성이 있어. 가날 지역이 중축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좀 다시 정리할 필요 있다고 해서 그다음 2년 뒤에 만든 것이 진간 체제죠. 그래서 진간 체제는 군익도의 중축성을 이제 지향하고 거진을 중심으로, 이 거진은 읍성이에요. 그래서 읍성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여러 진들 이에 속하여 하나의 진간으로 형성하면서 자전자수하는 독립적인 군사 거점으로 성격을 갖도록 한 것인데 이때 육군뿐만 아니라 수군도 이런 진간 체제를 갖추었다. 요거 예전에 하면 기출문이 나왔죠.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성급 부대, 이 이성급 도시의 거진, 읍성을 두고 그 읍성에서 자전자수한 걸렸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는 읍성이 되게 발달됐어요. 읍성이란 뭐냐면 그 가나나 주변의 민가를 다 아우르는 이 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나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성을. 자, 그건 이제 그 고려시대 때 산성 중심이었죠. 전쟁이 나면 민가 다 버리고 가나 다 버리고 산에 올라가서 이제 산성에서 문과을 싸웠는데 조선시대 때는 그 읍성 중심 체제야. 그래서 전쟁이 나면 읍성에서 자전자수하는 체제였다. 그렇게 또 가능했던 게 뭐냐면 조선시대 때는 나름대로 국제적으로 안정돼 있기 때문에 명이나 청나라가 확실하게 이제 뭐냐면 주도권을 장악해서 주변을 잘 통제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난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저도는 적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적들이. 그런 걸 감안을 하시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조선전기 때 지방 군사제도는 이 진간체제를 바탕으로 조직했다. 각 그 병영과 각도에는 번영과 수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걸 이제 주진이라고 하죠. 주진. 그리고 주진 있고, 자, 병마절도사, 수군절도사 파견을 군사를 지휘했는데, 각 병영과 수는 각 한도에 각각 하나씩 관찰사, 병사와 수사를 겸하는 게 원칙이냐? 원칙이 있지만, 국방상 요지에는 병영과 수용을 중시할 별도의 전임 병사와 수사를 파견했죠. 그래서 이 전임 병사와 수사와 그 다음에 관찰사, 그 병사와 수사 간의 갈등이 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고, 자, 병사는 이게 육군 관련된 내용이죠. 경기, 항해도, 강원도 1명, 충청, 전라, 평안도 2명, 경상, 함경도 3명씩 뒀다는 거. 수사는 항해, 강원도 1명, 경기, 충청, 평안도 2명. 여기 경상, 전라, 함경도 3명씩 뒀다. 그러나 진간체제는 15세기 이후에 대립제나 반군수포제 군역제 문란으로 인해 무너졌습니다. 예. 진간체제는 자전자수한 체제이기 때문에 병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죠. 근데 대립제나 반군수포제 하면서 병력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돈을 받고 이제 뭐냐면 좀 이제 폰을 받고 군인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그렇게 안 늘렸죠. 그 폰을 다른데 이용해갖고 그 포만큼 받은 포만큼 그 군인을 늘리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병력이 필요했던 진간 체제가 유지가 안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이 이제 포면화된 것이 을묘외변이죠. 그래서 을묘외변 이외에 대신에 재승방량 체제가 등장했다. 재승방량이라는 건 뭐냐면 유사시 각 읍의 수정들이 소속 군대를 이끌고 본질을 떠나서 지정된 방위 장소에 모여서 지역을 가서 서울에 보내 경장이나 그도의 병수사를 기다려 지휘받는 전술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후방 지역에 군사가 없어 1차 방어선이 무너지면 그 뒤를 막을 방도가 없으므로 임진왜란 초기 패전의 한 원인이 되었다. 네, 앞에 설명했죠.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몇 페이지를 펴보시면요. 네, 잠깐만요. 자, 뿌셈 232페이지 펴보세요. 예. 자, 뭐냐면, 군역은 일종의 국역의 일종이에요. 국역. 그래서 이제 국역은 뭐냐 하면 용에 해당하는 건데요. 예전에 아까 말한 것처럼 신역과 요역이 있죠. 그래서 이 신역에는 신분별로 이제 속한 역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어디 여기 있으면 군역이 있고 직역이 있고 천역이 있어.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요역은 이제 노동력을 동원하는 거고. 자, 그래서 군역이라는 건 원칙적으로 신분상 양이면 다 하게 돼 있죠. 다만 직역을 담당하는 사람은 빠지게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국역에서 이제 뭐냐면 직역에 담당하는 그러니까 군역에서 빠질 수 있는 직역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렇게 보면요. 관료나 향리와 같은 그 지역 부담자, 그다음에 교생의 면역자, 그 공사청의 천역 담당자는 이게 뭐냐면 이쪽 얘들은 직역에 빠지고 얘들은 천역에 담당하기 때문에 이제 그 군역에 빠지죠. 그래서 요 사안을 제외하고는 성인 남자들은 어떤 방식이든 이게 뭐냐면 군역을 짊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그 군역은 신역의 중심을, 신역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신분별로 이게 구성된 역을 얘기하는 건데, 군역은 양역에 속하죠. 그래서 성인 남자인, 성인, 법률 쪽으로 성인 남자, 법률 쪽으로 그 양인, 성인 남자들을 대상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군역은 신역의 중심으로 양인만을 부담하기 때문에 신분상 양이죠. 양역이라고 한다. 군역은 16세 이상, 60세 이상의 남자들이 부과했다. 이때 군역의 운전은 모두 군인으로 징발된 건 아니라 토지와 인정을 고려해서 자유를 나누거나 그 다음에 합쳐서 군으로 편성하고 1군호에 1명의 정군을 내게 하고 군호 내의 정군을 제한 나머지 인정을들을 정군의 이벽을 여러 측면에서 이제 지원하도록 했다. 그래서 세종 때 만들어진 것이 마련된 보법 체제가 그것이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요거는 동족제 관련된 설명하고 또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예, 예전에 얘기했죠. 근데 봉족제는 이제 그 밑에 있으니까 한번 또 얘기 보면 되고요. 자, 보법은 일정을 일부로 하고 토지 오결을 일정을 전하고 그다음에 노비의 자녀들도 봉족수를 계산해서 누정에 대한 그 벌칙을 강화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여정 빠지는 군호에서 빠지는 군대에서 빠지는 정이나 군대 기준에서 그 빠지는 그 누호 있죠. 예. 그 호를 뭐냐면 제외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벌칙을 강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려면 종전의 봉족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봉족제는 여기부터 이제 봉족제인데 지금까지 자연호를 중심으로 해서 3정 1호를 원칙으로 벗어나 2정 1보로 군역을 기준함으로써 군역 담당자를 크게 확대하는 동시에 군이나 와 평준화했다. 요 자연호를 기준으로 했던 것은 봉족제예요. 봉족제. 근데 우리가 이제 양인계병제는 이제 조선 초기 때부터 실시됐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 그 원칙일 뿐이고요. 그 당시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죠. 왜냐면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그 성인 남자 중에 군역을 부담할 수 없는 경제적 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빠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군역을 부담하는 사람들만 호만 이제 담당할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조선 초기 때는 완전한 양계병제가 아니라 인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혼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유노인 거야. 그래서 자유노를 세 개로 나눠가지고 3호를 뭐냐면 한 개 군호도 이제 편성한 다음에 그 3호 중에 두 명은 이제 뭐냐면 그 그러니까 두 명은 주로 이제 봉족이 되고요. 한 명은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그 뭐야 정병이 되는 그런 거죠. 근데 되게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빠진 호들이 많아요. 빠진 호들이 많고. 그래서 빠진 누정이라는 건 뭐냐 하면 군호가 3정인데 여기 자연호 3호라고 했잖아요. 여기.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얘네들이 한 명씩만 배출하면 되죠. 예. 정호나 공족이나. 그럼 나머지 애들은 뭐가 되는 거야? 빠진 거야. 이 누정이야. 아, 그리고 호라는 거 뭐냐면, 자, 누호는 이제 뭐냐면, 여기 호 중에 모든 호들 다 생성하는 게 아니라 토지만 가지고 있는 호가 있죠. 토지. 토지를 가지고 있지 않는 호가 있어. 예, 진짜 소장만 하는 이런 건 빠져. 그러니까 이제 봉족지역에서는 이런 누정과 누가 많기 때문에 여정이 많아질 수 있는 여정도 이제 요육이 되는 거죠. 예, 요육 대상자. 근데 이런 것들 다 이제 뭐냐면 개선하기 위해서 빠진 그 누정과 누를 다시 집어넣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 보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정과 2정 1보를 군역으로 편성해서 그 당시 기준으로서 군역 단위가 크게 확대된 동시에 군이나 평준화되었다. 그리고 보법 시행은 호나 혈통 관계를 무시한 단위 설정들. 앞에서 얘기했지만 호와 혈통이라는 건 뭐냐면 기존에는 이제 뭐냐 자연호를 기준했기 때문에 자연호 기준을 무시했고 그리고 자연호는 대개 보면 혈통 같은 것도 이제 있거든요. 혈통호 구준호. 그래갖고 여기에서 이제 보면 예를 들어 갖고 뭐 네 명이 이제 하나다. 네 명이.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자식이 그러니까 네 명 성인 남자가 네 명이란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네 명이 있으면 장남은 이제 뭐냐면 빠지고 그 둘째와 삼자 이남 중에 삼남만 이제 군대 군역을 부과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거나 어떤 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장남 하나밖에 없죠. 그럴 경우에는 얘는 좀 뭐냐면 장남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애 하나밖에 없어 아들 하나밖에 없으니까 좀 아들이 많은 호를 해가지고 거기에 두 명 착출한다든지 뭐 이런 식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명확한 기준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무시했어. 그래서 뭐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세 명이 있든 간에 무조건 군호에 편성해갖고 어떻게 하든 그 보인이나 그 당시 이제 정호로서 이제 부과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토지 오결을 일정화 해서 토지 중정제에 대해서 대토지 소유자들은 뭐냐면 어떻게 하든 토지 오결을 갖고 있으면 한 명을 더 배출시켜야 돼. 그래서 이제 물론 자기가 가지는 않겠지만 사람을 사갖고 이제 보내거나 자기 노비를 보내겠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야기했다. 자, 조선전기의 군역 담당자로서 병종의 유형에 따라 크게 또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국가가 요구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무예시에 응하여 군역을 수행하는 갑사와 같은 직업군인 국가의 강제적 징벌에 따라 의무적 군역을 수행하는 정병, 그 다음에 수군 양인, 의무병정, 그리고 충의, 충자위 같은 특권층 자손들. 그래서 이들은 주 사대부나 왕족으로 구성된 병정들이죠. 예.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여기에서 근무를 하면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뭐냐면 지방 현령이나 현감 정도 지위에 이제 이렇게 발령받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러한 군역제는 병로일치제 운영했다. 즉 갑사, 정병, 수군 등은 각 지방에 농사를 지면서 일정 기간 동안 번상 또는 유방 하면서
군역의 의무를 수행했던 것이다. 자, 세종 때 마련된 군법 체제의 군역 군인화 정책에 따라 양반도 갑사나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정병의 일반 군역에 편입되어 신분에 따라 구분이 완화되었으나 동시에 양반층의 군역 기피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성종과 중종 때 거치면서 양반의 군역제는 당연시하면서 군역 담당에 흔히 양이라 부르는 신분제로 국한되는데 원래 양형이라는 것은 그 신분상 제도상 양인을 말하죠. 근데 이때부터는 사회적 신분의 양인으로서는 이제 얘기한 거야. 그래서 그 당시 사회적 신분으로서 양인, 주로 이제 상민들만 군용을 담당하고 양반 같은 경우에는 빠지게 돼요. 어떤 식으로 빠지냐면, 자, 직역이라는 형태로 빠지죠. 앞에서 이제 직역은 뭐냐면 교생이니, 그 다음에 교생이는 이제 뭐냐면 그 어디야? 한교의 학생을 얘기해요. 교생이나 그다음 성원의 원생이나 그다음에 뭐 이렇게 관리 등등을 해가지고 빠져. 예. 그러니까 교생과 원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와가지고 등록만 하면 이제 그 자기가 빠질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양반은 군역을 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이제 성립이 된 거예요. 이후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양역화 됐다 이렇게 보시는데 요때 양역이라는 것은 그 법제상 양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사회적 사회적인 상민을 의미하죠. 예. 그래서 법제상 양인이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상민들, 그러니까 양반을 제외한 중인을 제외한 법제상 그 상민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양인계병제다. 자, 이때 이 양인계병제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법제상 양인이 아니라 이런 사회적 신분상 양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법은 군역의 평균화를 이제 뭐냐면 하려고 했지만 그래서 어떻게든 양반도 편입시켜 하려고 했지만 실제로 양반층의 반발이었고 오히려 이제 기피 형성이 더 가속화돼서 나중에는 이제 뭐냐면 사회적 신분으로서 양반 같은 거 있죠? 예, 이런 양반들은 빠지는 게 당연히 됐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반상제를 더 강화시키는 어떤 이제 원인이 되었다. 그래서 사회적 신분 양반은 군대 안 가고, 그 대신에 일반 평균은 군대 가는 것, 이런 것들이 신분의 어떤 표징이 됐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16세기 이래에 사륙지배 체제가 형성했다는 반상에 입각한 신분의 고착 또는 가전제 소멸 등이 그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양역화 관련된 내용들,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군역은 16세기 경과되면서 양관측이 군역 편제에서 제외됨으로써 일반 양인이 주로 이제 담당한 신역으로 굳어지게 되면서 양형이라는 용어가 군역 또는 다른 표현으로 사용되게 됐다. 자, 이로써 이제 일반 양인의 군역 부담이 더욱 늘어나겠고, 군역에 피하여 도망하는 형상이 건국대정 성립 시기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자, 노인이나 어린아이를 제외한 일반 양인은 군역과 요역의 이중 부담을 지게 되면서 실제 각종 요역에 이제 요역의 대상자가 없죠. 군인이 동원하는 형상이 일반화됐다. 자, 군역의 고역은 마침내 그 동물을 타인에게 대신하여 일정한 대가를 치는 대립제 폐단을 닫게 했고요. 그래서 16세기 이후 대립제와 수포제가 이제 요 수포제라는 건 집안 간영에서 그 뭐냐면 그 포를 받고 빠주는 거를 얘기해요. 방역 수포제를 얘기하는데 자, 하여튼 수포제를 성행하면서 중앙에는 갑사의 소멸, 기병의 보군화. 그러니까 원래 기병을 이제 유지해야 되는데 기병 자리에 보군이 들어온 거야. 왜냐면 기병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형식상 이 기병을 해놓고 실제로 여기에 보병을 배치시켜 놓은 거죠. 그리고 보병도 수포군하다. 그래서 포를 받고 빼주는 그렇게 했죠. 그리고 지방의 불법적 반군 수포제가 시행되면서 점차 무너져 나갔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냐면 포를 받고 이걸 다시 고용을 해야 되는데 군을 고용하지 않고 뭐냐면 다른 데 유용함으로써 전체 군대 수가 줄어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진간 체제를 유지할 수 없고 그래서 을묘외단 후에 재승방란 체제로 넘어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군역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설명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통으로 다시 넘어가서 교육제도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 교육제도. 자, 교육제도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기 전에
그 조선 초기 때는 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를 최대한 일치시키려고 했어요. 이게 명나라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거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명나라는 학교에 어느 정도 이제 학교에서 그러니까 부, 주, 현학이나 아니면 이제 국자 감성 있죠? 이제 부주현에 이제 졸업했던 그 생원이나 국자 감생이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거 했잖아요. 그래서 학교 제도와 과거 제도 일치를 하려고 했죠. 예. 그래서 이 명단을 모델로 해서 조선도 교육 제도와 과거 제도를 일치시키려고 나름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환은 이제 뭐냐면 한교를 이제 뭐냐면 들어가야지만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일정한 자격이 주어져. 한교에 들어가도 일정하게 공부를 해야지만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증이 주어지고 두 번째로는 대시 같은 거 있죠. 이거는 속가죠. 속가를 볼 수 있고 대가. 네, 대시가 아니라 대가. 대가를 보려면 성균관에 가서 속가에 합격해서 아니면 이제 다른 영역에 이제 성균 들어가서 그 뭐냐면 일정한 원점을 얻어야 돼. 원점 300점이죠. 그래서 원점 1점 얻으려면 아침, 저녁으로 딱 이렇게 두 끼를 먹어야 1점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야지 대가를 볼 수 있는 자격증을 주도한 거야. 그래서 속가 같은 경우에는 한교에 가갖고 일정하게 수학을 해야지만 속가 자격증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대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성균관을 들어가서 원점을 이제 300점 얻어야지만 주는 걸로 돼 있는데 그래서 과거제도 학교제도 일치시키려고 했지만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잘 안 됐어. 일단 첫 번째 속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속가에 들어가면 이제 한교에 들어가야지만 뭔가 그 속가에 자격증이 주고 그리고 잘하면 또 그 속가 초시 같은 거 면제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양관들이 한교에 등록은 해. 어, 청금록에 등록을 해요. 그렇지만 실제로 한교에서 공부를 하지 않아요. 어디에서 공부하냐면 서원에서 공부해. 왜냐면 한교를 갔더니 그 뭐냐면 일반 평민들도 같이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어떻게 같은 그 같이 이제 공부할 수 있냐? 신분이 다른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고 신분제 때문에 이게 제대로 안 됐고 그다음 대과 같은 경우에는 성균관에서 원점 300점을 받아야 된다는데 이건 원칙일 뿐이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생기냐면 벌시가 생겨요. 별시가. 그래서 이제 저 신년시 외에도 별시라는 게 존재해요. 별시. 그 여러 그 시험들 보면 증강시, 알성시 뭐 등등등. 특히 세조 이후에 그게 많아져. 그래서 이 별시 같은 경우에는 원점 300점 기준이 뭐냐면 낮아져서 200점, 100점 이렇게 하고 나중에 들어가면 성균관에 들어가지 않아도 조선후기 때 들어가면 아예 이제 자기가 시험을 볼 수 있어. 대시험. 그래서 조성욱에 들어가면 아예 성균관의 원점 필요 없이 그냥 시험을 보는 그런 것들. 아니면 속가에서 곧바로 대가도 보는 경우 있고 성균관 안 거치고 심지어는 속가 안 보고 대가도 보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런 학교제를 통해서 뭐냐면 과거에 이제와 연결시키는 제도는 조선 초기 때는 좀 지켜졌지만 중후기에 넘어가면서 이게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건 고려하고 비교해 볼 수 있죠. 고려 같은 경우에는 예종 때부터 국자간 3년을 봐야지 본시험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제도와 과거제도를 서로 연계시킨 데 반해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초창기 때 명나라의 제도를 받아서 나름대로 학교제도와 과거제도를 연계시키려고 했지만 중기 이후부터는 세조 이후부터는 이게 점점 무너져서 조선 후기 때 들어가면 그냥 이제 학교제도 무시하고 뭐 속가 무시하고 그냥 대가 보는 사람도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예전에 한번 그 나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고려와 조선의 학교제도 연관성 관련된 내용이 한번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있고요. 요건 통론을 읽어가지고 이제 풀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기 국편에 관련 논문책이 있어요. 그 논문 찾아갖고 보셔야 돼. 예, 이 부분은요. 그래서 여기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린 거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제 기출문제 분석에도 적어놨어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선의 이제 교육제도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예. 자, 조선의 학교 교육은 주로 양반 자제를 대상으로 했으며, 그 당시 따라서 관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과거 시험의 준비 과정에 불과했다. 자, 교육 내용 역시 과거 준비 위한 사소 오경의 유학에 치중되었다. 자, 그러면
양반 자제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공부를 했냐, 이걸 이제 가정을 좀 보면요. 먼저 이제 초등학교 단계는 뭐냐면 개인 교습이나 서당에서 이제 초등을 띄죠. 초등교육을.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 중등과정은 뭐냐면 이제 사고학당, 중앙에서는. 그 다음에 지방에서는 향교, 나중에 이제 서원, 이런 데에서 이제 중등교육을 담당해요. 그리고 이제 한교나 이제 사부학당 좀 나와야지 뭘 볼 수 있는 자격이 주면 속가나 속가 초신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죠. 이렇게 연계시키려고 했고. 근데 이게 연계가 조선 중기 이후는 이제 끊어지죠. 예, 신분적인 벽 때문에 공부를 안 하죠. 한교나 이런 데서. 자, 그리고 대학 단계 교육은 뭐냐면 성균관이죠. 대학 단계. 그래서 이제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원점 300점을 얻어야지만 대가에 응시를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대가가 아니어도 성균관 상등 대상만 이제 성균관 상등만 보이는 시험이 있어. 여기에서 특별 채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해서 학교제도 연결시키려 했지만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별시가 늘어나면서 원점 수가 점점 낮아지게 되고 그리고 대가의 연계성이 끊어지게 돼요. 조선 후기 때는 아예 대가 성균관 안 가고 그냥 속가 안 보고 그냥 치는 사람이 늘어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용 보겠습니다. 자, 양반 제도는 7세에서 8세를 되면 서당에 들어가 초보적인 학문과 유학을 익히고 15세에서 16세가 되면 사학이나 한교에 수학했다. 사학은 서울에 설치된 4개 학당을 말하며 그 전원이 각각 100명씩 정해져 있었다. 한교는 지방의 부, 목, 군, 현 등 각계 각 한교 1교씩 설치되어 있으며 주로 지방 양반과 향리 자제들이 교육했다. 이렇게 있는데 자, 요 한교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군현에 한교를 뒀어요. 고려시대 때는 일부 지역만 한교를 뒀는데 조선시대 모든 지역에 한교를 뒀고요. 자, 양인이 이상이면 누구나 입학할 수 있어. 예.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주로 이제 뭐냐면 속간을 준비를 하거든요. 예. 근데 요게 주의할 것은 한교가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 뭐냐면 한교생들은 출신별로 구분을 했어요. 하나가 뭐냐, 상액생, 중액생, 하액생, 이런 식으로 구분했어요. 예. 그래서 상액생 같은 경우에는 양반 자제로 구성되어 있고, 여긴 청금록을 작성해요. 청금록. 그래서 청금록에 작성됐다면 그 지방의 양반으로서 인정받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중액생, 하액생 같은 경우에 좀 신분이 낮은 평민들 있죠. 이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향리나 중인계층들이 들어갔던 건데, 이 교생하는 그 교생안을 작성을 하죠. 그래서 요 청금록의 양반 자제들은 이 상액생으로 청금록에 작성을 해갖고 청금록에 들어가 있지만 실제 여기서 공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양반 자제들이 중액생, 하액생 같은 향리 자제들이나 평리 자제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냐.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따로 공부했어요. 그래서 주로 개인 교수를 받거나 또 아니면 서원 가서 공부한 거죠. 그래서 얘네들 그러면 왜 그 한교에 등록을 했냐? 이건 뭐냐면 한교에 등록을 해야지만 소과를 볼 수 있는 자격증이 주어지고 아니면 그 시험 성적에 따라서 한교에서 이제 뭐냐 시험을 보거든요. 그때 시험 때만 참여해가지고 뭘 면제받으려고 하냐면 초시를 면제받으려고 했어. 그것 때문에 한교에 이제 등록을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한교가 뭐냐면 한교하고 과거제도를 연결시키는 것들이 잘 안 됐다. 이런 신분적인 법 때문에 신분적인 어떤 그 벽 때문에 그게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교 같은 경우에는 주로 다니는 새들이 이게 지방 설이라든지 향리, 그 다음에 평민들이 다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교생 자격증을 따면 여기에 들어가면 뭐가 인정을 군역을 면제받아. 그래서 이 군역을 면제받는 목적으로 이 교생을 등록한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어, 자, 그러다 보니까 한교가 교육적 기능이 상실하게 되고요. 다만 제사만 지내는 그 수업 바뀌게 돼요. 나중에 들어가면.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 한교에는 양인의 입학도 허용됐으며 이것은 유교적 교화의 근본 취지가 있기 때문에 했는데 가구와 연결성은 희박하였다. 그래서 한교의 전호는 부목 90명 또는 70명, 군이 50명의 현대는 30명을 정해졌다. 그 다음에 사학과 한교에서 수학한 양반 자제들은 생진과에 응시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생진가는 속가죠. 예, 그래서 세원가, 진사가를 합쳐서 생진가를 하는데 속가를 얘기해요. 속가 관련된 내용은 가구제도 할 때 좀 다시 얘기하고요. 자, 여기에서 합격하면 다시 성균관에 들어갔다. 그죠? 자, 성균관은 그 당시 조선 최고 학부죠. 그래서 성균관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생진과 합격자들을 이제 기본으로 하고 생진과 합격자들이 좀 부족하면 그 뭐냐면 다른 그 옆에 이제 이게 뭐라고 이제 까먹었는데 하여튼 그런 다른 식으로 해갖고 들어온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원 진사과를 이제 속과 합격생 외에도 아까 이제 뭐냐 사학의 생도나 봉시나 훈시의 자제 등 소족의 입학 시험을 거친 자, 그 다음에 하급 관리로 입학을 지망한 자들 입학했다. 그래서 문과, 대과 응시를 했다. 그래서 앞에서 성균관에 이제 입학을 하면 일정한 이제 원점 300점 얻으면 대과를 응시할 수 있는 자격증이 주어져요. 예. 그래서 속과 합격자 외에도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외생이라고 하죠. 예외생. 예외생들도 뭐냐면 이렇게 300점을 받으면 대과 응시는 자격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점 300점을 받으면 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나중에 별시들이 많아지면서 세조 이후부터 이 원점 300점 기준이 무너지죠. 뭐 200점, 100점. 그리고 아예 이제 뭐냐 성균관을 거치지 않고도 성과를 안 보더라도 대가를 이제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성균관의 전원은 처음에 200명이었다 뒤에 100명으로 감소되었다. 이렇게 있고요. 자, 한편 기술관 관련된 내용도 있죠. 그래서 역학, 의학, 음향학, 유학 같은 기술학은 주무관청, 담당관청에서 사역원, 통역관 관련된 내용이고 정의감은 이제 뭐냐면 의학 관련된 내용이죠. 간상감은 이제 간상감인데 견상은 간상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향학, 형조는 유학 같은 걸 각각 교육했고 대개 중인을 대상으로 했으며 여기에 거쳐서 교육받은 작가에 거쳐서 잡지에 임명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 관련된 제도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어, 과거 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요거 하기 전에 그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80번입니다. 네, 첫 번째 인증번호 80번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과거제도를 보기 전에 과거제도 절차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요거. 조선시대 과거제도는 고려시대 과거제도보다 그렇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지 않아요. 예. 그렇지만 일단 중요한 거니까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조선시대의 과거제는 7가에서 7개 과목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건 세 가지죠. 하나가 이제 문과가 있고, 문과가 있고, 그 다음에 문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가가 있어. 작가.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7개 과목이 있고, 물론 작가는 이제 그 안에 역가, 의가, 율가, 그 다음에 음향가, 이렇게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문과는 또 속가, 대가, 이렇게 이제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자, 문과부터 볼게요. 문과. 자, 문과는 이제 뭐냐면, 속가가 있고 대가가 있어요. 속가와 대가. 그래서 속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생원가하고 진사가가 있어요. 생원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유학적 경전을 보는 거죠. 사서 오경 같은 경학 중심이야. 그 다음에 진사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부 책 같은 문해 같은 것들을 이제 보는 게 진사가죠. 그래서 그 앞글자를 따서 속가를 생진가라고 또 해요. 생진가.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 속가에 합격하면 주로 성균관에 들어갈 수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원할 경우에는 하급관리로 채용될 수 있어요. 속가. 예.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대가가 있어요, 대가. 대가는 이제, 다시 이제 있는데, 물론 초시, 복시, 중시로 나누죠. 초시, 복시, 중시, 전시, 이렇게 있고, 초시도 이제 뭐냐면, 세 번 또 시험 봐야 돼. 초, 중, 종. 복시도 초, 중, 종.
세 번을 봐야 돼. 그래서 초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 인원 할당제가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 복시는 이제 지역 인원 할당 없이 그냥 개별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제 시험 보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33명을 뽑죠. 예. 그리고 속가도 아까처럼 얘기는 안 했지만, 여기에 초시가 있고, 또 복시가 있죠. 그래서 이 문과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이제 전시까지 학교는 몇 번을 시험 봐야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을 봐야 돼.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조선시대 때 유일하게 이제 요 아홉 번을 다 장원한 사람 있죠. 이 사람이 누구냐? 이이야, 이. 대단한 사람이죠. 예. 그래서 하여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했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속가에는 한교하고 연결시켜서 또 대가는 성균관을 연결시키고 뭔가 과거제도와 학교제도 연결시켰지만 초창기에 좀 하다가 잘 안 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과를 볼게요. 무과는 속과 대과 구분이 없죠. 한 번 딱 이제 시험 보는데, 자, 여기는 무과는 초시가 있고, 그 다음에 복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왕 앞에 보이는 전시가 있어.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초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여기 지방이나 훌륭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보기 때문에 향시라고 해, 또. 복시관 중앙에서 이제 보죠. 병조나 이런 데서 훈련을 주관해서 이제고 마지막으로 이제 28명이 올라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왕 앞에서 보죠. 그래서 요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 뽑는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긴 당락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왕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28등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순서에 따라서 간직에 진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문과는 문과보다는 좀 홀대받았죠. 그렇지만 이 문과 정도 합격해야지 양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문과에서 떨어진 사람 중에 많은 수가 문과 들어가서 여기 봤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순신 같은 사람이죠. 이순신도 한 세네 번 이제 문과에 봤다가 안 되니까 문과로 전환해가지고 두 번 만에 합격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문과 같은 경우에는 양반이 되게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큰 공을 했다. 그래서 이런 문과 시험을 통해서 양반 자리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조선 후기 때는 이 문과를 너무 많이 뽑았어. 이 군사적 목적이든 재정적 목적이 해갖고 많이 뽑아서 이걸 만과라고 했어요. 많다는 건 만 명이 뽑아서 많다는 게 아니라 그만 상당히 많이 뽑았다 해갖고 만과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지만 나는 부정적인 어떤 영향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양반수를 늘리는데 또 문무 양방제를 확립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문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작가가 있어요. 작가 같은 경우에는 두 번 시험 보죠. 초시 보고 복시를 봐. 네, 전시는 없어요. 그래서 초시 같은 경우에는 해당 간청에서 보고 그 다음에 복시도 해당 간청에서 주관을 하죠. 예. 그래서 역가 그 당시 외과 그다음 율과 음양가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그 3년에 한 번씩 봐요. 모든 과거든. 이게 정기적으로. 이게 신령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원칙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별시들이 많아. 별시들. 그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제 별시를 보는데 뭐 증강시, 그다음에 알성시, 점시, 충당대시, 성균관생들이 이제 보는 거는 이제 충당대시 같은 것들이에요. 자, 이런 별시가 많다는 거. 그래서 이제 뭐 문과 같은 경우에 별시가 하도 많다 보니까 나중에 원점수도 그냥 줄어들고 원래 300점 이상만 봐야 되는데 200점, 100점이고 차라리 그냥 속가 안 보고 그다음 성균관 안 가고 대가로 그냥 보는 사람들 있다고 했죠.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조선후기 때 그냥 속가 안 보고 대가를 볼 수 있는데 왜 속가를 굳이 보려고 했냐? 그냥 하면 모든 그 양반들이 대가에 들어가서 이제 과거에 최종 합격해갖고 간직에 진출하려고 했던 건 아니거든요. 자기 지역에서 양반으로서 어떤 지위를 붙이기 위해서 이제 과거 시험 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양반의 조건 중에 사족의 조건 중에 적어도 자기 증조 할아버지까지 안에서 생원 씨하고 진사 씨 합격한 사람이 한 명이 있어야지 양반 대우를 받거든. 그 지방에서요. 그러니까 자기 지방에서 적어도 이제 뭐냐면 양반 좀 대우받으면 속가에 합격을 해야 돼. 생원 씨든 진사 씨든. 그때문에 이게 속가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속가 수요가 계속 있기 때문에 속가 거치지 않고도 대가를 그 시험 볼 수 있어도 속가는 계속 유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문학 작품에서 생원 진사는 말을 잘 들으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생원 진사라는 게. 근데 생원 진사가 오늘 서울대 들어갈 정도의
실력이 돼야 되고 서울대보다 더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 당시 인구 비례에 따르면. 그래서 아주 극소수만 뽑았기 때문에 상당히 들어가기 힘들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과, 무과, 작가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뭐냐면 그 한국 통로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과거제도 볼게요. 자, 양반 지배층을 관료 채용하기 위한 선발 시험이 곧 과거였다. 그래서 조선의 과거제도는 고려 시대와 달리 간직에 진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으며 대단히 중시했고 이때에도 음서자가 있긴 했지만 그 대상은 이품 이상의 관리 자제도 제한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과거의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음서도 들어갔다고 해도 시험을 봐야 돼요. 음서과에서 따로 있어. 예. 자, 그래서 이는 고려의 귀족 사회가 조선시대의 관료제 사회로 전환됨을 나타남을 보는 하나의 징표였다. 자, 과거는 문과, 무과, 기술과를 뽑는 시험으로 나눠졌는데 그 가운데 문과 채용 시험은 생진과, 그 다음에 문과로 이렇게 나눴다. 생진과를 속과라고 했죠. 생진과는 다시 사서 5경을 시험 보는 생원과, 연경과와 시부 등을 시험하는 진사과, 재술과로 나눠졌다. 물론 보통 고려시대는 이 진사과를 더 중요시했는데 조선시대 때는 생원 진사를 그렇게 구별 안 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거의 그 동일하게 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그때만 생원을 중시하고 어떨 때는 진사를 중요시한 거겠지만 거의 전반적으로 그냥 생원 진사 동시에 중요시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속과 같은 생긴과는 두 번 시험 본다고 했죠? 그래서 초시가 있고 복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 도별로 초시를 봐. 그래서 이제 700명을 선발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초시는 지역별 선발이야. 그래서 향시 500명, 항상시 200명. 그래서 700명을 선발하는데, 자, 말이 이렇게 비유지만, 한성시 같은 게 그 당시 뭐 인구 해봤자 10만 명, 20만 밖에 안 되잖아요, 한성이. 그러니까 한성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시험 제도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학교 간 사람을 대상으로 서울대 복시를 부는데 가별로 100명씩 보는 거야. 그래서 생원과 진설 칭호를 줬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생원과 진설 주고 이때는 이제 능력별로 보는 거 지역별이 아니라 예조에서 이제 생원과 진사과를 서 있는데 100명이면 그 당시 인구가 적다는 걸 감안해도 되게 적게 보는 거예요.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보는 거니까. 예. 그래서 생원과 진사만 돼도 그 지역사에 나름대로 양방으로서 이제 뭐냐면 지위를 인정받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선후기에도 계속 속가의 어떤 수요는 계속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생진과에 합격한 사람들은 100회란 합격 증서를 받아요. 그리고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증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문과에 응시하거나 그다음 하급 관리가 되는데 원래는 이 문과에 응시는 이제 뭐냐면 조선 후기 때 가능한 거야. 이 사람들도 이제 속과 합격에 또 국가 문과에 응시한 게 아니라 대과에 응시한 게 아니라 성균관에서 원전 300전을 얻어야지만 문과에 응시할 수 있어요. 이거는요. 예. 근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 때 들어가면 아예 이제 속과 학교에서 성균관 패스하고 대과에 합격한 사람이 많아졌다. 대과에 치는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기가 원하면 그 뭐냐면 하급 관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밑에 있죠. 그래서 초급 무관의 문과 임명할 자격이 있고 고급 문관 시험이 대가에 응시할 수 있는데 요건 조선 후기 때 관련된 내용이에요. 아, 성균관에 들어가서 교육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성균관 가갖고 300점을 얻으면 볼 수 있는 거야. 예, 근데 이런 원칙은 조선 초기 때만 하고 점점 이제 낮아져서 안 봐도 복 봐도 이제 대가에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가를 볼게요. 대가는 소가에 걸친 생원 진사 또는 성균관 학생들이 응시하여 사서 오경과 그 다음에 부, 포, 전 및 책문 같은 시험을 봤다. 자, 여기에서도 역시 초시, 복시가 있었는데, 자, 초시, 복시도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안에 또 세 개의 시험이 있어요. 그래갖고 초시에 보면 초장, 중장, 종장, 복시도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이제 봐요. 그래서 재수를 중심으로 봐요. 재수를 구술 시험을 보긴 했는데 이게 조선 초기 때 이제 없어지고 이게 구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뭐냐면 이게 여러 문제점이 있었나 봐요. 아는 사람이 왔는데 평소에 알고 지내는 사람인데 어려운 걸 물어볼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재술로 본 거야. 재술로. 자, 그래갖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고,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 이제 뭘 보냐면, 여러분들 전시를 보죠. 그래서 전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언제부터 형성된 과목이죠? 공민왕 이후부터 이제 형성된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초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 비례에 따라서 한 240명을 선발해요. 향시에서 150명, 한성시에서 40명, 그다음 성균관에서 자기급에서 50명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성균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면 이제 뭐냐면 그 학교까지도 갈 수 있고 성균관 안에서 따로 보면 충당대신가 거기에 보고 자기끼리 해갖고 또 간직에 진출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더라도 자기끼리 볼 수 있는 이제 초시인 간신을 봐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유리한 거죠. 그래서 초시에 이제 항시, 한성시, 성균관시 이렇게 해서 240명을 선발하고 복시는 인구 비례 상관없이 이제 성적수는 이제 33명을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최종 장교로서 뭐냐면 전시가 있다. 그래서 전시 같은 경우에는 당락을 결정하지 않고 33명을 뽑는데 요건 간략하게 설명해서 이제 여기 좀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때 이제 뭐냐면 각과, 을과, 병과 이렇게 이제 보죠. 그래서 이건 이제 점수를 이제 각과, 을과, 병과를 나눠서 이제 성적에 따라서 이제 배치하는데 각과는 이제 1등에서 30등까지, 1등에서 3등까지, 을과는 3등에서 10등까지, 그리고 병가는 11등에서 33등까지 이렇게 해서 나눠요. 그 각각 1등을 뭐냐면 장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나는데 이 성적은 간직 진출과 이후의 성적의 이후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강가의 1등 장원은 신급 제자 신급 제자일 경우에 처음으로 이제 간직 진출한 사람은 종육품. 그다음 기성 관리 중에 또 과거 시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참하관 관리들이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그 경우에 4등급을 이제 해서 더 붙여서 자기 그 품에 더 붙여갖고 4등급을 더 붙여갖고 이렇게 해서 초임 발령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문과는 사소경이나 시부 등 유교적 교양을 시험하는 것으로 과거 가운데 가장 중요시했는데 이는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 당연한 일이었다. 조선은 유교를 정치 인용 삼고 관리들을 유교 사상으로 무장시켜 유교 정치의 담당자로 삼았던 것이다. 이러한 유교적인 양반 관료 체제에서 과거 응시자에 대한 신분적 제약이 가해졌으면 물론이다. 일반 평민도 법제상으로는 과거 시험에 제한을 받지 않았으므로 원칙적으로 과거에 응시할 자격이 있었지만 이는 경제적 이유 때문에 해서 현실적 응시자가 거의 불가능했다는 거죠. 물론 근데 보면 양인들도 일반 양인도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한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볼 때 그게 많지 않았다는 거야. 네. 거기에다가 또 과거 응시할 때 호적이나 보선자, 보단자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것들 제출하고 여기에 사주를 적어서 그래서 보단자에다 이제 사주를 보선자가 되는데 단자라고 보통 보단자라고 좀 얘기하거든요. 하여튼 사주라는 거 뭐냐면 할아버지, 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외조 요걸 적어. 그래서 가문과 족팔 분명히 하게 한 것은 과거를 통해 관리의 선발과 등용에 있어서 양인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인도 의외로 합격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 심지어는 노비였다가 양인이 된 다음에 과거에 합격한 사람도 있어요. 예.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결정적인지 않다라는 설도 있어요. 다만 여기에서 이제 이걸 왜 적어내냐? 이거는 뭐냐면 여기 사조 안에 반역자들이 있거든. 이 반역자들이 골라내기 위해서 이게 하는 것도 있다. 그게 주 목적이고 뭐 이걸 이제 와가지고 이걸 보고 당락을 결정하고 뭐 이게 이제 했다는 건 아니다. 보는 학자도 있고 이게 당락에 큰 영향을 줬다는 설도 있고 가지가지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문과 시험 오면 문과는 고려 말에 신설되어 개성된 제도다. 고려 말이라도 공양은 3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제 조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양은 거의 이성계가 이제 장악했던 데잖아요. 자, 문과처럼 대가, 소가는 구분이 없었으나 초시, 복시, 전시를 치는 곳은 문과 마찬가지고 초시에는 200명을 선발하고 복시에는 28명을 추천한 뒤 전시에는 이들의 등급을 정했다. 그래서 그때 보는 게 궁술, 기재, 격군데 궁술은 활을 쏘는 거, 기재라는 거 여기 보시면 말을 타면서 이제 뭐냐면 뭔가 이제 무기를 다루는 것들 보고 격군하는 것은 고려시대부터 이제 폴리와 비슷한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보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무예 시험만 보는 게 아니라 또 예서나 병소도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무병칠서다 해서
하나를 골라서 보고요. 그다음 건국대전이나 사서오경 중에 또 봐요. 그래서 그 문과를 보는 그 사람들은 고려시대 때 무인과 달리 고려시대 무인들은 거의 까막눈이었잖아요. 예. 근데 조선시대 때 워낙 나름대로 문과를 봐서 이제 무관으로 진출했던 사람들은 나름대로 뭐냐면 글을 한자로 다 읽고요. 한자 다 읽고 한자로 막 글도 짓고 그래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엘리트 계층이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고려시대 때 무식한 그 부인들이 아니라 나름대로 어떤 유교적 소양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대표적인 게 이순신 같은 분이잖아요. 이순신은 군인에 불구하고 뭐냐면 사서오경이라는 이다 파악하고 있고 그 난중일기처럼 이렇게 막 글도 짓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웬만한 그 한문 전공자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런 학문적인 능력이 있었어요. 예,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문과 시험에 예서나 병서, 그러니까 예서는 건국대전이나 사서오경, 병서는 무경 칠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시험을 봤기 때문에 나름대로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군인으로서 이제 그 당시 또 제일 뛰어난 건 뭐냐면 이 궁술이야. 합을 잘 써야 돼. 이 비중이 상당히 높아.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좌우적 그 산성이나 읍성에 이제 기대갖고 전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뭐냐 창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다루거나 칼을 잘 다루거나는 멀리 있는 적을 쓰러뜨리는 게 중요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궁술이 상당히 발달됐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양궁 가면 막 씹쓰고 다니잖아요. 그런 유전적 DNA가 있어 우리나라에는요. 예. 자, 하여튼 응시자는 신분적 제한은 문과에 비해서 약했으며 후에 제도가 해이해져 천민들도 강계 진출을 용이했다. 그러니까 이게 천민지에서 이제 국가가 간 게 아니라 천민들이 양인지에 올라간 다음에 요길 바탕으로 또 문과를 보는 경우 근데 조선 후기 때 더 많았죠. 그래서 조선 전기하고 이제 조선 전기 때는 문과라도 좀 약간 좀 지킬 건 지켰어. 신분적으로. 그래서 그 양인들이 많이 받긴 했지만 천민들 아니 보지 못했고 중인들도 보지 못했거든요. 아니 저 서울들도. 근데 조선후기 때 되면 서울이나 천민의 자제들도 이 문과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양반지 습득하고 그랬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내용은 조선 후기 때 관련돼서 또 얘기를 하고요. 자, 하여튼 이 문과 같은 경우에는 조선 후기 때 들어가면 만과라는 의미로 이제 변질돼요. 만과랑 만 명을 뽑는다는 것보다는 많은 인원을 뽑는다는 의미거든요. 이게 국방상 이유와 재정상 이유 때문에 그런 건데 국방상 이유는 전쟁에 공헌을 세운 사람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간단하게 묵과를 봐서 이제 등과를 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강화군 때 만주 출병 있죠. 그 위에 이제 북벌령도 내갖고 묵과를 많이 이제 실시했어. 그 다음에 재정적인 이유는 이제 국공 납속책이야. 예. 그래서 공을 세우고 뭐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공을 세우거나 그 다음에 납속책을 내면, 그러니까 납속책을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재물이나 이 식량 같은 걸 갖다 바치는 거 있잖아요. 하면 이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 이렇게 무관을 임명하는데 물론 그냥 임명하는 게 아니라 간단한 형식적인 무가를 실시해서 임명을 해요.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 무가가 만가로 해가지고 많이 뽑았다. 그렇지만 이제 긍정적인 영향도 줬죠. 이걸 통해서 뭐 서울의 자제라든지 그다음 일반 양민이나 천민들도 뭐냐면 이렇게 양반이 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기술관을 뽑는 시험이 작가죠. 작가. 자, 작가는 이제 보면 기술관 채용시에 작가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해당 관할에 필요하는 기술자를 채용하기 위한 시험인데 이때 각각 해당 관청에서 보죠. 사여관, 전의관, 강상관, 그 다음에 형조 등에서 각각 봤다. 그 예전에 한번 작가가 본 것을, 이 작가가 예전에 한번 사지선단 기출문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작가를 어디에서 보는가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나왔어. 그래서 형조의 보울스탄과 그때 본다 관련된 내용이 그때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자, 하여튼 작가를 실시해서 외국어, 의학, 천문, 지리, 유학을 시험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시 기술직은 문무 간직에 대한 잡직이다 하였고, 그 학문 또한 잡학이다 하여 천시되었다. 그리고 대개는, 중인뒤 작가에 응시됐고요. 세습하면서 기술직을 종사했다. 이때 중인 외에도 나중에 서울도 많이 보거든요. 서울은 그 조선초기 때 문무관은 시험 보지 못했죠. 물론 조선 후기 때는 좀 많이 풀어졌지만, 그래서 이제 서울들이 이 중인들과 이렇게 작가에 많이 응시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중위로 편입됐는데 이들 이제 중서라고 하죠. 중서. 예. 자, 과거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 신년시가 원칙이었지만 이 밖에도 부정기시 특별시험이 있었는데 나라의 큰 경사가 있는 때 보는 진강시 이 국왕이 문모에 참배한 날 성군관을 보는 알성시 그리고 보통 국경일에 보는 별시 등이 있어서 응시 기회가 많이 넓어졌으며 이런 시험에서 선발 인원 규정이 없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그 부정기 시험 같은 뭐 별시 같은 부정기 시험이 많이 늘어난 게 세조 이후부터예요. 세조. 그래서 세조 이후부터는 원점 300점이라는 기준이 있죠. 이것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해요. 무너져서 뭐 200점, 100점 어쨌든 아예 없애는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성균관을 거쳐야 대과나 이런 거에서 합격하고 과거 시험을 보는 그런 경로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원칙들이. 예. 자, 그 이런 특별시험은 점차 증설되고 횟수도 증가하면서 과거제도의 부패와 그에 따른 양반사의 붕괴의 요인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식량시 외에 증강시, 그 다음에 뭐 알성시, 별시 이런 것들은 뭐냐 그때그때마다 이제 간단한 고지를 통해서 시험 보기 때문에 그 당시 뭐 인터넷이나 이런 정보통신 같은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험을 이제 본다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서울에 살고 있는 고관 대작들 자제들이에요. 지방에서는 그거 알려면 알 수 없죠. 이미 이런 시험이 있었다고 이제 알려지면 딱 보고 준비하면 벌써 시험이 다 끝난 상태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험들은 주로 서울에 있는 고관 대작들의 이제 사람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시험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시험 같은 경우에는 또 뇌물도 이제 주고받으면서 이제 이렇게 문제도 좀 유추하고 예, 이렇게 있죠. 물론 이런 시험뿐만 아니라 신형식 시험에도 문제 유출이 되게 많았어요. 그 당시에. 컨닝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 때 19세기 들어가면 아예 이제 뭐냐면 과거 시험이 의미가 없게 돼요. 예, 이미 문제가 다 유출돼 있고 그냥 이름만 적어도 합격시키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들어가면 그 18세기, 19세기 세도 정책이 또 넘어가면 이제 좀 약간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각을 안 봐요. 어차피 각을 봐봤자 집안의 가격이 낮기 때문에 떨어질 거 알고 있거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원리 원칙대의 그 과거 시험은 조선 초기 때 잘해봤자 중기 때만 유지됐고 조선 후기 때는 무너졌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과거 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봤고요. 그리고 그 관련된 내용도 있죠. 여기 이제 뭐 자세한 내용은 여기는 부생 관련된 내용은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